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요. 뉴스를 보기가 제가 겁이 납니다. 좀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래서요. 좀 두렵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상은 자연재해였거든요.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오늘 말씀드릴 그림은 제목을 무서운 그림들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영국의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라는 위대한 영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에는 바다에서 폭풍 후에 난파한 그림으로 생각하고 자연재해와 관련된 무서움으로 처음에는 여겼습니다. 자연재해에 처한, 폭풍 후에 처한 배는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림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앞쪽에 보면 약간 사람인지 저 멀리는 약간 아직도 불타고 있는 배가 빛 같은 거에 좀 같이 이렇게 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이 그림의 제목을 보면은 노예선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영국에도 그 노예 무역을 한창 할 때 이 배가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였다는 거죠. 근데 왜 무섭냐? 이 당시 영국의 법에 의하면은 노예 무역을 하면서 태우고 다녔던 노예가 실종이 돼야만이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대요. 예를 들어 배에서 죽거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러면은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거죠. 터너는 저 그림을 그린 목적이 예를 들어 사회를 고발하고 싶은 아니면 기록하고 싶은 의도였나요? 저렇게 그린 이유는 뭘까요?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굉장히 잔혹한 인간의 참 악성 이런 거를 터너가 이 그림 하나로 고발 내지는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측컨대 터너가 저런 사실을 듣고 알고 나서는 그렇죠. 이거는 내 그림 속에서 그렇죠. 꼭 한번 고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어떤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상력보다는 뭔가 이런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마치 뉴스에 요즘에 뭐 동영상이나 사진 찍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사건을 공유하면서 그 같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그림 자체로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의 감정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중세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대상은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가 무서운데요. 예, 역시 예, 아시다시피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중세는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극강 종교의 시대잖아요. 절대로. 예, 절대 종교의 시대고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삼면화 그림이에요. 이게 성당의 재단에 이렇게 놓을 때는 종교적인 그림을 그릴 때 꼭 삼면화로 이렇게 그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왼쪽의 그림은 아담과 이브의 손을 잡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의 모습은 천국이죠. 그리고 가운데 제일 넓게 포장되어 있는 그림이 이상적인 현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기괴한 모습들이 톤도 일단 더 어둡잖아요. 지옥입니다. 칸트의 세계관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신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하라라는 기치 아래 지옥의 모습이라든가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로 교육용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보스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어떤 신을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닐까. 특히 오른쪽에 그린 저 지옥도를 보여주면서 이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린 게 아닐까. 이건 조금 뭐랄까 이 접근 방법이 여기서 나타난 어떤 그 캐릭터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기괴스러운 캐릭터들이 많이 상상이죠.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독교가 지배하기 이전에 그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괴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뭐 그런 존재들이 많았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괴물들을 보면은 인간과 동물과의 어떤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굉장히 좀 신화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게 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변한 거죠. 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베이스로 했는데 과거에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괴물을 창조해내는 그런 방식을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이게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또 굉장히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런 시도가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시도죠.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 보스라는 화가가 꾸준하게 서양 미술에 알려지면서 흐름을 이어온 화가가 아니고 네네. 뒤늦게 발견된 화가거든요. 네. 나중에 이런 화가가 이 시대에 있었단 말이야 네네. 해서 1900년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우리의 시조는 히에로니무스 보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죠. 야, 이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벌써 상상의 세계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초현실의 세계를 펼쳤네 했을 정도로 감탄했던 화가고 네. 감탄했던 그림입니다. 보통 뭐 천국, 지옥, 그리고 현실 세계를 표현할 때는 또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뭐 이집트에서 4, 5세계를 이렇게 그렸던 벽화들을 보면 과거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서 뭐 4, 5세계까지를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최근에 본 그림들 중에서 이 천국이 왼쪽에 있고 지옥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현실 세계가 가운데 이렇게 위치한 그림은 좀 생소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중간의 그림을 아까 저는 이상적인 현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네. 우리 그 단테의 신곡과 연결시킬 수도 보면은 중간의 세계가 꼭 현실이 아니라 연옥, 연옥일 수도 있고. 예, 연옥이라고 판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가장 넓게 그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 지옥보다도 이상적인 현실 혹은 연옥, 아직 지옥의 천국에는 이르지 못한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 제일 많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센터에 그린 이유는 연옥이라는 곳이.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림도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왼쪽 좌우로 배치한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거죠. 만일 정말 문화권이 오른쪽부터 보는 네. 그런 문화권이었으면 지옥부터 봤을 것 같은데 아마 왼쪽부터 봤겠죠? 삼면화의 그 특징을 네.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삼면화, 서양의 삼면화는 대체로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림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다음 그림은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그 예. 자체로 예. 무서워요, 색깔도요. 스위스 출신이면서 영국에서 주로 활동한 헨리 푸셀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악몽. 헨리 푸셀리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발표했을 때 기괴하다고 느끼면서도 영국에서 굉장히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순백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저 여자 위에 앉아 있는 뭐 이상하게 생긴 괴물, 붉은 커튼 뒤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또 하나의 기괴한 동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여자가 이런 악몽을 꾸고 있다. 적어도 저 여성분은 약간 가위 눌린 상태일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면은 됩니다. 근데 헨리 프셀리의 다른 그림을 보면요. 거의 다 이렇게 길게 한 그런 장면을 그렸어요. 근데 저렇게 그 기괴한 모습을 동물같이 생긴 말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한 저런 형상으로 표현을 해서 굳이 또 약간 불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감정을 좀 전달을 그렇죠. 하네요. 또 이렇게 예, 우리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 여자 위에 응시를 하고 앉아 있는 그렇죠. 괴물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괴물 캐릭터라는 게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게 사실은 낯선 거죠. 낯선 거고 그게 무서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또 귀여운 친구도 있을 테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괴물 캐릭터가 왜 탄생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동서양의 모든 그 문화를 막론하고 다 존재하는데 또 어떤 캐릭터는 사실은 신적인 레벨까지도 굉장히 그 숭배를 하고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막 악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도 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쟤는 약간 무서운데 좀 귀엽기도 하네요. 그러기엔 그 아래 깔려있는 여성분이 너무 허옇게 귀엽지 약간 않아요? 표정이 귀여워요, 조금. 좀. 다음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반 네제와 그의 아들이라는 레핀의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역사화죠. 이반 네제라는 사람은 이 러시아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한지도 모를 정도로 후진적인 나라였고 인식을 못하던 나라였는데 이 이반 네제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랑하던 왕후를 잃고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고, 하여튼 말년에는 저렇게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긴 방망이 보이죠. 그걸로 이렇게 아들의 머리를 내리쳐서 바로 적살을 합니다. 죽고 나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피 흘리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저렇게 울부짖는 듯한 저런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역사상 진짜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장면을 레핀이 저렇게 그린 겁니다. 사실 저는 두려운 그림은 잘 보기는 싫어요. 그런데 늘 항상 보여지는 그림, 절규, 뭉크의 절규죠. 표정 자체가 그냥 나는 정말 절규하고 있다. 이거 그냥 온몸으로 멘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멘붕. 이게 공포일 수도 있고, 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림이라서. 본인이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려준 그림인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첫 시도 아닌가요?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잠재 의식에 대한 어떤 연구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그 연구되던 시대가 아닌가. 뭉크의 이 그림을 표현주의라고 하는 화풍, 표현주의의 대표작으로 꼽습니다. 표현주의는 금방 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내 안에 불쑥 튀어나오는 고독, 불안, 공포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예요. 그래서 이 표현주의라는 그림을 보면은 뭉크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표정이 다 뒤틀려 있거나 기괴하거나 현실의 인간 같지 않게 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은 엄청 원초적인 감정이면서 참 시대를 거듭하면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인데요. 이 미술품을 통해서도 어떤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